연결된 거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계량혁명의 그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혁명이라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의 질서 또는 체제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혁명이고,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나는 양상을 폭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폭력은 대체로 물리적 폭력을 수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겠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줘야 되는데 그걸 순수히 내줄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폭력적인 양상, 물리적 폭력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폭력이라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당시에 상당히 많이 철학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바로 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체제로 바뀌는 과정,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존의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체제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사회를 바꾸자. 세상이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해요. 좌파도 하고 우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바꾸자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자기가 기존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다 진짜 할 수 있으면 그거 진짜 바꾸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버릴 생각이 없으면 그건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남들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세상이 이래서 라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나는 정말 잘 사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남들이 문제야. 사실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진짜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서 그 정말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보게 되는 뭐 이렇게 혁명적인 또는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사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기존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되죠. 그런 거 버리기 싫어하니까 자꾸 시간 강사 죽겠다고. 저도 뭐 시간 강사 갔잖아요, 사실. 그런 거 하는데 제일 열받은 게 그런 거예요. 시간 강사 강의로 5만원밖에, 5만원 안 된다. 시급 5만원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건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최저임금 지금 5천원을 못 넘겨갖고 그저께도 19살짜리 여자애가 자살했는데. 그렇잖아요. 편의점 알바에서 시간도 5천원을 못 받아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 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나이 되도록 일도 안 하고 배부르게 공부만 하고 편히 살았으면 이제 그런 고생할 때 됐잖아. 근데 나이 40 넘어가지고 계속 시간당 5만원 안 준다고 징징대고. 그렇잖아.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지 왜 그 징징대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학점 받고 막 이런다는 게 내가 낸 레포트나 답안지를 채점 받는다는 게 좀 자존심 상했어요. 저게 내가 보니까 별로 존경할 만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간도 없다면서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네. 그러니까 폭력 얘기하다 이렇게 폭력이라는 게 이제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실제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막스주의자들이 혁명을 생각할 때 이 혁명적 폭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어떤 걸 꿈꿨을까, 생각했을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을 다 지향을 했다면은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대체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역시 한계가 있는 게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모델을 자꾸 생각했다고 그랬죠, 막스는. 그렇기 때문에 1789년 혁명부터 48년 혁명, 그 다음에 파리 고민을 거치면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혁명의 모습 외에 딴 거를 상상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시가전의 모습, 무장공개의 모습이 혁명의 모습인 것처럼 막스는 생각했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거기서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 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파리 고민으로부터 기껏해 20, 30년 지났을 때니까 시가전 외에 다른 모습을 상상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유력한 혁명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새로 등장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의석을 장악하는 것, 의회를 장악하는 것. 이거를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는 아주 유력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총파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은 그 개별적이고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파업은 수도 없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런 파업들을 경험하고 이 파업이 가지고 있는 효과, 위력 같은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되면서 어떤 하나의 환상이 생기냐 하면은 이게 개별 작업장이 아니라 전국이 또는 전 세계가 동시에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상상할 거 아니야. 파업 한 번만 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약한 처지에 있던, 열악한 처지에 있던 노동자 계급이 파업으로 상당히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파업이 이거 정말 강력한 무기라는 거를 경험을 알게 된 거야. 사실 다른 무기가 없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파업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더 강력하게, 정말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꿈꾸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총파업이라는 꿈이 생겨난 거야. 일종의 낭만적 환상처럼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총파업은 말 그대로 일시의 작업을 중단하는 거야.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 또는 적어도 한 국가의 모든 노동자가 일시에 작업을 중단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공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면 자본가들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잖아요. 파업 파괴자라고 말하는 실업자들이나 아니면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인접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려와서 대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 왜 이 당시 사람들한테 되게 절실하게 생각됐냐면은 이런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일어나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위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로 인접한 국가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는 유유 노동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이 널리 일어나면 가까운 데서 배나 기차를 실어 오는 비용이 더 싸게 치이면 계산해보고 임금 인상하는 것보다 얘네들 데려오는 게 더 싸게 치면 데려왔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순종적일 테니까. 그래서 파업 파괴가 일어나니까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캔노치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파업 파괴자들 실제로 무력 충돌을 막 하잖아요. 서로 총 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파업이 유일한 무기였는데 대체 인력이 투입이 돼도 이 사람이 굶어 죽는 거야, 노동자들은.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끔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각기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일치단결을 할 수 있다면은 한 나라에서 유일 노동력을 파업을 파괴해서 파괴하는 문제 이런 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거든요. 이 정도로 파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파업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총파업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생산이 중단되는 걸로 거치겠어요? 근데 생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생산물도 있지만 생활 필수품들도 있잖아요. 거기다 요즘 말로 기반 산업이라는 것들도 다 중단되잖아요. 대표적인 전력. 이 당시에 전력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력.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당시에 철도. 그 다음에 전신. 그 다음에 수송. 이거 다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다 파업하고. 그럼 단순하게 생산에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전복되겠죠.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총파업이 조금만 지속되면. 그렇게 되니까 총파업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확대된 파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한 작업장의 파업이 확대된 형태가 총파업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어떤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파업에는 큰 규모의 파업이라는 뜻보다 체제의 전복, 혁명과 거의 동일한 의미 또는 혁명을 촉발하는 어떤 계기로서 총파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서 총파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총파업 문제의 출발이에요. 단순하게 파업을 좀 확장시키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처음 한 사람들은 막스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막스주의자들이 아니라 아나코생디칼리스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디칼리스트는 프랑스어로 조합주의자란 말인데 지금의 의미에서의 조합주의 이런 게 아니라 아나코란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코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냥 생디칼리즘으로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노동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이 제2인터내셔널 당시에는 거의 소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남아있는 게 이베리아 반도 쪽,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위스 아주 일부 지역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산업이 아직 발전이 못했고 농업이 지배적인 지역에는 아나키즘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프랑스의 경우에 아나키즘의 영향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 그 소규모 자영농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는 산업도 발전했지만 대규모 산업의 형태보다 소생산자들이나 소규모 자영농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나키즘의 영향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까지 가서도 상당히 강력했던 나라예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산업 발전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아나키즘과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아나키즘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업 노동자가 주체고 노동조합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노동조합이 정치적, 단순하게 노동자들이 이익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기구의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다 연합해서 전 나라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조합들의 연합으로 국가를 대체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의 이제 협동조합이나 소생산자들의 협동조합으로 나라를 대체하려고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산업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산업화가 진전된 시대의 아나키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회주의를 역시 아나키즘을 계승했던 아주 철저하게 거부해요.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혁명을 주장하는데 이 혁명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총파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이란 말하고 총파업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져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총파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아나키즘의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막스주의자들이 아까 말했던 이 당시에 의회주의 전술을 상당히 유력한 전술로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주의라는 거는 혁명 이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국가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점점 나아갔던 거예요. 막스주의가 국가주의적 경향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총파업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나키즘적 경향이 강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막스주의자들은 아나키즘하고 원한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총파업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난다. 일어나버려요. 그리고 그걸 막스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이 주도하고 지도하거나 조직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요. 자생적인 총파업이 막 일어난 거예요. 유럽 여러 군데에서. 특히 벨기에 같은 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막스주의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거 자기들은 반대했는데 대중들이 스스로 총파업을 일으킨 거야. 뭔가 이게 액션 취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대응하고 수용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총파업 논쟁이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 총파업 논쟁 자체는 사실은 기원은 락스 당시에 제1인터내셔널 당시에도 아주 짧게나마 있었어요. 이때의 총파업 논쟁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반전 논쟁, 우리가 오늘 끝에서 보게 될 반전 논쟁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었는데 1860년대는 상당히 전쟁의 위협이 유럽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때예요. 그래서 프러시아가 부상하면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 혹시 아세요? 역사적 상황을? 독일이 작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통일시키려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중에 제일 강력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고, 그 다음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프러시아니까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고 또 불과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프랑스하고 프러시아 전쟁이 또 일어나죠. 프러시아 또 이기잖아요. 요 무렵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전쟁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중간 단계쯤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유럽 전체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겠죠.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렇게 되면서 막스주의 진영 안에 이 전쟁은 아주 끔찍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스주의자들이 보기에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도구일 뿐인 국가가 군대에 징집되는 건 다 누구예요? 다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노동자 농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목숨을 빼앗아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거니까 이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대적 의미에서의 전쟁은 계급전쟁의 성격이 있다고 막스주의자들이 봤기 때문에 전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동운동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토론을 하는데 당연히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으니까 파업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총파업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내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이때 총파업의 사례가, 아주 앞선 총파업의 사례는 그 영국의 차티즘 운동에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총파업을 우리가 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막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스 앵겔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왜 말도 안 되냐? 총파업을 하려면은 노동자 계급이 전국의 나라 전체의 노동자 계급이 파업에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야 돼. 근데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조직화 안 되어 있으니까 총파업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업하자고 누가 선동을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만약에 총파업이 가능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그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총파업 같은 거 왜 하냐, 곧바로 혁명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리적으로 상당히 타당하죠. 설득력 있는 주장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상당히 널리 받아들였던 주장이고, 이 논리가 이 인터내셔널까지 계속 계승이 돼요. 이 인터내셔널의 정통파들은 계속 이 주장을 되풀이해요. 되풀이하면서 총파업을 거부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파업이 막 저절로 다시 막 일어나고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주로 이제 프랑스가 아나키즘 전통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의 막스주의자들은 아나키즘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스주의 진영에서 총파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요. 계속해서 총회 대회에서 안건으로 붙여지는데 계속 부결되죠. 계속 부결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뒷부분에 가서야 아주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자, 이런 걸로 결론이 나요. 어떻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노동자 계급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아주 피 흘려서 이룩한 성과인 노동조합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보통선거권이라든지 이런 핵심적 권리들을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계급이 다시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 총파업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들이 훼손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뒤에 대중파업이라는 말을 붙여서 정치적 대중파업은 가능한데 이거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세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먼저 이거를 하지는 않고 해서는 안 되고, 자본가 계급이 자기들의 정치적, 중요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할 경우에 방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넷에서 받아들여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막스주의자들 받아들여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대중파업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총파업은 아까 제너럴 스트라이크, 영어로 하면 대중파업은 레스 스트라이크인데,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면은 그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이론 사회주의자 롤라 훌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중파업이라는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총파업이 원래 아나키즘의 주장이기 때문에 막스주의자의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이 유효성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마당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총파업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자니까 아나키즘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싫으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말만 바꾼 거야. 대중파업이란 말로 바꾸고, 실제로 사용된 용례를 봐도, 그 당시 문헌들을 봐도 두 개가 구별 없이 사용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이라는 책인데, 제목은 대중파업론인데 본문에 보면 대중파업과 총파업이 구별 없이 막 섞여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총파업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전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대중파업, 방어적인 목적에서의 정치적 대중파업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 벨기에 같은 곳에서 이제 계속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져버리냐 하면은 19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혀 이 정도 규모의 혁명을 하지도 못했고 꿈도 못 꾸져 있던 시점에 훨씬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대규모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큰 충격을 주죠. 특히 유럽의 막스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면서 이거 총파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들은 이 러시아 혁명에 직접 5년 혁명에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폴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파업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대중파업론에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의 총파업관 같은 거를 결집시키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의 자발성의 이론가로서의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런 측면이 사실 타당성이 있는 게 바로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내용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 특히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총파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1905년 혁명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러시아 혁명할 때 몰아갈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1917년 혁명은 대부분 되게 싫어요.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 혁명 파괴 공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막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같은 막스주의자들끼리.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1905년 혁명은 대체로 아주 열광적으로 이제 환영하죠. 환영하면서 1905년 혁명,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밝히려는 이론적 시도들, 정치적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좀 전조가 되는 텍스트가 역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4년에 러시아 혁명 한 해 전에 아주 짧은 텍스트 하나를 써요. 왜 1904년에 쓰냐면 1903년에 레닌, 그 러시아 사회민주당 2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볼셰비키가 형성이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거예요. 러시아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텍스트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조직 문제라는 글을 쓰는데, 이제 레닌과 로자를 좀 대립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서유럽 전통에서는 로자를 긍정적으로 계승하고 레닌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 텍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되게 유명한 좀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진실로 혁명운동이 범한 오류는 가장 현명한 중앙위원회가 절대적으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주 좀 놀라운 말이죠. 아주 뛰어난 성명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아주 엄밀하게 계산해서, 조직을 잘해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운동이 오류가 훨씬 적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몽주의 지식인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일반화된 거예요. 막스주의자들이 특별히 권위적이었던 게 아니고, 지식인의 특권이나 지식인의 지도적 역할이라는 거는 오히려 주류 사회에서 훨씬 더 강력했고, 막스주의자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혁명도 과도적 과정에서는 대중보다 지식인들이 선도해야 된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로자한테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바로 총파업의 경험이 그런 거죠. 총파업을 실제로 있었던 총파업들, 이제 물론 이건 러시아 혁명 이전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영국과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등에서의 총파업은 다 막스주의자나 아나키스트나 사회주의자들이 지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 자발적인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총파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중이 그렇게 수동적이고
겁이 많고 어리석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정말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치밀한 계획을 짠 것보다도 대중이 더 현명하다. 단순하게 대중이 더 적극적이다. 적극적인데 결과가 안 좋아.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혁명적일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다. 더 옳은 노선을 간다는 거야. 이것까지 덧붙여주면 상당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제 레닌 노선, 전위당 노선 이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파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905년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겠죠. 그렇죠? 반면에 그 삼인주의의 주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레닌이 특별히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전이랑 얘기하면서 레닌이 아주 독재적이고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 모델을 19세기, 20세기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어요.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대부분 엘리트 중심적이죠. 그렇죠? 그냥 레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았거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정치운동은 엘리트 중심적이고 중앙 지도적으로 해서 자쿠벤 혁명부터 20세기가 내내 성공한 혁명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혁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레닌이. 아주 뭐 음모적이고 독재를 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로제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통념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레닌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은 카우츠키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카우츠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대중은 스스로 혁명적으로 될 만큼 의식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인 계급이 대중 바깥에서 대중에게 계급의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이에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은 당연히 프롤레타리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인데 자기가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죠. 소외된 존재인 노동자 계급에게 오히려 지식인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의식을 주입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인 게 전위당 이론이에요. 그거를 이제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이 인터내셔널 지도부나 특히 독일 3인당 지도부 주류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로제 룩셈부르크가 이제 소수파가 된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 좀 미친 여자같이 된 거야.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1905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5년 혁명의 경우 대중파업론을 써서 이렇게 상당히 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만 1905년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막스주의자들의 혁명에 대한 생각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거의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혁명과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자의 구분이 그렇게 해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로제 룩셈부르크 대중파업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아까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혁명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분리된 걸로 생각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 사람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상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통념적으로 또는 그 당시 막스주의 주류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를 비판하면서 이 둘이 실제로 혁명적 정세 속에서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첫 번째 개념상이 뭐냐면 일상투쟁 대 정치투쟁 구도예요. 그러니까 일상투쟁은 뭐야? 아주 사소한 문제들, 임금 문제라든지 생활 여건의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문제들이지 큰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정권 획득의 문제 또는 체제 전복의 문제 이런 거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일상투쟁과 정치투쟁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받아들일 통념이에요. 아주 이제 사소한 우리 일상적 투쟁에서부터 나가서 확장시키자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한국에서 활성화된 계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치투쟁에만 매몰돼 있어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강구했다. 이러면서 일상투쟁으로 돌아가자면서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 자체는 전부 다 일상투쟁과 정치투쟁은 분리된 거다라는 생각을 다 전제를 하고 있죠. 오늘날까지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혁명적 단계에 가면은 이 두 개가 절대로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을 바라는 거죠. 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을 보니까 실제로 이 두 개가 구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빵을 달라. 식량이 부족했잖아요. 그 빵을 달라라는 주장이 곧바로 짜르 전복이라는 주장하고 곧바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아주 초보적인 일상투쟁의 구호인데 이것과 짜르 체제를 전복하자는 얘기가 엄격하게 구분돼서 아주 엄청난 오랜 시간에 거친 의식의 고양을 거쳐야지 여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동시에 제기되는 또 똑같은 주체에서 아주 단기간에 제기되는 구호더라는 거야. 이거 혁명적 상황에 가면은 일상투쟁 대 정치투쟁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슷한 건데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분리해요. 아까 경제투쟁 얘기도 했었죠.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자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가지면서 거기에 연관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몰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노동조합이 하는 건 경제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금지하거나 처벌할 때 노동조합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면 난리 나잖아요. 특히 보수 언론 같은 데서 노동조합이 뭐 정치적 문제에 개입했다고 이거 월권이라 그러고 정치투쟁을 빙자해서 노동조합 분당한다 그러고 뭐 순수하지 못하다고 별 지랄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거 분리돼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실제로 분리되지 않더라. 오히려 정치적 대중파업의 경험을 통해서 경제투쟁에 대한 요구들도 강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 너무 부족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역시 비슷한 건데 조직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막스 앵겔스가 총파업을 거부했던 이유가 조직 문제였잖아요.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총파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조직을 갖춰야지 파업이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러시아 혁명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총파업과 대중공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해요. 이런 사례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삼인주의 주류가 갖고 있던 평상시 일상적인 투쟁과 혁명적인 투쟁은 분리돼야 되고 일상투쟁에서 세력이 확장되고 성장해야지 혁명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다 아주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의식이나 정치적 상태가 미성숙해 있으면 혁명을 할 수 없다. 라는 생각 있죠. 지금도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잖아.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정말로 단순하게 자기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의식이 고양되고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분은 평상시에서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혁명적이지 않은 정세에서만 구분이 되는 것이지 혁명적 정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인 의식의 고양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의식이 고양이 되는 게 아니라 혁명적 정서 속에서는 의식의 고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게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이 고양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뭐 아까 지식인의 지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발상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의 의식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한 소수의 지식인들이 대중을 지도해야지 혁명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아까 말했듯이 대중의 혁명운동이 지식인들이나 직업적 혁명가들 지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미성숙해 있다고 무시받던 대중들이 혁명적 정세 속에 들어가면 지식이나 혁명가만큼이나 의식이 순식간에 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도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 조직에 의한 고양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 아나키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로자 룩셈부르는 아나키즘을 이제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의지주의가 또는 주의주의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의지주의는 주의주의라고 하는 거죠. 몰런타리즘. 의지만 갖고 있으면 혁명이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나키즘을 반대하냐? 아나키즘은 의지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 의지만 가지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아까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의 변조법적 통일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붕괴라는 객관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혁명적 정세는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데 객관적 조건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혁명적 정세는 또 의식이 고양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주체적 그 활동에 의해서만 고양되는 거예요.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의지주의는 주관적 요소만 강조했다. 반면에 제2인터내셔널 주류의 대기주의는 객관적 조건만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걸 변제법으로 통일시키는 게 막스의 원래 생각이다. 이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조르제 소렐이라는 사람이야. 소렐이 아나코생디칼리즘 이론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아나코생디칼리즘은 이제 프랑스에서 좀 발전한 소수파 이론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펠루티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젊은 30대 중반쯤인가? 일찍 죽어요. 아주 20대 때부터 영향력이 있는 저술들을 썼고, 이 사람의 저술이 아나코생디칼리즘 이론적 토대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죽고, 같이 활동하던 브리앙이라는 사람이 아나코생디칼리즘의 지도자여서 이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이제 원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잘 변절하잖아요. 운동은 우리나라 운동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수상까지 해요. 우파로 돌아서 수상이 돼요. 프랑스 수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수상이 될 때 프랑스에 총파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도 총파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양팔을 이렇게 끼고 인식해요. 끌고 와가지고 총파업을 분쇄를 한 거죠. 하여튼 그랬던 사람. 그러다가 이제 조르주 소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아나코생디칼리즘의 이론을 집대성하죠. 아주 철학적으로 좀 높은 단계로까지 성숙시키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영어로 바이올런스, 폭력에 대한 성찰이라고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오늘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잘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나 이런 논쟁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책이 1판이 나오고 나중에 2판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다시 2판이 나와요. 2판이 나오고, 이 무렵에 그 2판에 대해서 서평은 아니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코멘트를 단 주석서 같은 거를 누가 하나 써요. 그게 다트 벤자민의 폭력의 비판에 관하여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코멘트가 폭력의 비판에 관하여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벤자민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총파업 논쟁이나 수정주의 논쟁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 좀 몇 년 전에 조금 팔렸던 유행하던 데리다 책이 법의 힘이란 책이 벤야민의 그 텍스트에서 다시 주석을 단 거예요. 근데 데리다는 열심히 읽으시는데 총파업 논쟁을 모르면 그게 이해가 되려나 몰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영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책을 대본으로 코멘트를 쓴 책이니까.
저희 이제 총파업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전 논쟁으로